북핵 유감 시대라는 말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외교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북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이봉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이 최근 북한의 형제 국가라고 하는 이란, 쿠바, 우간다 등을 방문하면서 북핵 외교전을 펼쳤는데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현재 북핵 외교의 최선봉에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윤병세 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의 우방국인 쿠바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수장으로서 이제 첫 방문인 거라는데 우선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또 방문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또 러시아는 보통 그동안에 보면은 북한이라는 어떤 언급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약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어떤 얘기를 다 수용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가리아를 또 갔습니다. 불가리아 가서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그 불가리아 측의 협조를 또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이제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란 측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반도에 이제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입장을 천명을 했고요. 그리고 우간다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우간다 대통령은 북한과 군사 협력 이런 걸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또 입장을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현재 50여 개 국가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 기구들이 북한하고 어떤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반면에 또 이제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북핵 외교에 너무 올인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또 해서 국제사회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교수님 일단 들려오는 얘기만 종합해 보면 확실히 북한 우방국들의 조금은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정말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외교 전략이 그쪽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잠시 손자병법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500년 전에 손무가 쓴 손자병법에 보면 부전이 구린지병이면 선지선자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상병벌모라고 그래요. 적의 계략을 이제 먼저 알아가지고 그 계략을 이제 부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기차벌교라고 그럽니다. 아주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적의 동맹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핵경제 병진 전략이잖아요. 핵경제 병진 전략을 우리 혼자서 북한을 핵경제 병진 전략을 쳐부수면 좋은데 전쟁하지 않고 그리고 굴복시키는 게 최선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유엔 외교를 통해서 다자 외교를 하는 거고 또 독자 외교를 통해 가지고 대북 독자 제재를 하는 거고 또 이제 두 번째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 기차벌교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적의 동맹관계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그동안 절친했던 그 동맹국들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대로 다 다니시고 또 외교부 장관은 외교의 수장이니까 그걸 다녀서 북한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내일 모레 오늘 이제 당장 갔다 왔다고 해서 내일 모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치고받는 것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만 외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북한한테 주는 의미는 적지 않다라고 봐야죠. 우리의 외교 전략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우리의 이런 외교적 움직임에 북한도 분명히 압박을 느낄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뭐 핵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움직임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몽골 대통령까지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북한의 속내는 어떨까요? 지금? 예, 지금 몽골 대통령 얘기하고 이제 앞부분은 조금 이제 분리된 느낌이긴 한데요. 몽골 대통령 얘기 먼저 하면 2013년도 10월 달에 몽골 대통령이 외국의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거든요. 한 2박 3일 정도 방문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몽골 대통령이 아마 김정은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네. 예측을 했고요. 저도 그때 이제 여기 연합뉴스에 나와서 아마 만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몽골 대통령을 안 만났고요. 네. 그러게 이제 그래서 몽골 대통령이 떠나는 날, 2박 3일 마지막 날이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아주 폭탄 선언 같은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몽골은 인권을 중시하고 계획 개방을 중시하는 네. 그런 국가이다. 폭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폭정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북한을 꼭 두고 한 말은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누구나가 북한을 지칭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몽골을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 쳐다보면 정말 허벌판이고 정말 가난한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몽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동맹 중에 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몽골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좋았고요. 네. 과거에는 북한이 좀 몽골을 도와줬던 기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북한이 몽골한테 식량을 부탁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고요. 많은 북한 사람들이 몽골에 가서 지금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몽골 대통령이 작년 5월 달에 우리 한국에도 왔다 갔잖아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제가 지금 갑자기 그게 헷갈리는데요. 왔다 갔습니다. 아마 올해일 건데요. 예, 그만큼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자꾸 고립무원이 되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북한의 우방 중에 하나인 우간다는 특히나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을 선언하는 초강수를 뒀는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북측에서는 우간다와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철수를 한다라는 건데 이 북한의 주장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까? 근데 일단 앞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요. 네. 그 북한의 군사 고문단이 있습니다. 5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우간다에서 북한 군사 고문단을 철수하라고 했다. 그렇게 이제 통보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철수 통보가 그냥 뭐 관계가 단절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계약이 만료돼서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네. 지금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압력을 받아서 북한 정부가 이제 이런 고문단을 철수하라고 한 거 이렇게 우리나라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연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우간다 정부하고 군사협력 뭐 이런 거 중단 발표를 했을 때 약간 번복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네. 북한이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는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북한도 좀 나름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도 우리 고립 외교에 맞서서 우방국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제 7차 당대가 끝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설명한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이제 우방국들을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북한의 고위층들이 이제 거의 총 출동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리수용이 중국으로 가서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면담한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될 수가 있는데 당시에 보면은 중국은 그 한반도의 어떤 비핵화를 이제 용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 반면에 이제 북한은 또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뭐 포기할 뜻이 없다. 또 이런 걸 이제 고집을 하면서 약간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태복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하고 라오스를 방문했고 네. 김영남도 적도 기니를 방문해가지고 대통령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은 쿠바를 방문해가지고 라울 카스트로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런 남북의 외교전, 뭐 우방국 외교, 고립 외교 이걸 두고 60, 70년대 외교로 회귀한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동의하십니까? 잠시 이제 60, 70년대로 돌아가야죠. 네. 그때는 어땠는가를 알아야 비교가 되는 네. 거니까요. 사실상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닉슨 닥트린을 괌에서 발표하고 난 뒤에 세계 전체는 이제 해빙 무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땅떠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수교도 하고 또 남북한 간에는 7.4 공동성명도 72년도에 하고 그러나 이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면 이런 전체적인 큰 해빙기 속에서 그동안에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못했던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일시에 엄청나게 많이 이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총회에서 어떤 결의안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통상 미국이 그때는 뭐 거의 전 세계 GDP의 40% 넘게를 생산하고 있었으니까 미국이 오른손 들어 그러면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오른손을 들고 왼손 들어 그러면 왼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유엔으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네. 어떤 분위기들이냐 하면 이들이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반제국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네. 반서구적이고 반미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오른손 들어 그러면 왼손 들고 왼손 들어 그러면 오른손을 드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유엔 총회에서의 표 대결이 아주 모든 면에서 네. 막상 이런 형태로 벌어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72년도에 7.4 공동성명을 했지만 72년도에 북한은 북한대로 소위 말하는 그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을 해서 네. 주체 사상을 명시를 하고 완전히 거의 김일성 주체 하에 어떤 독재 체제의 발판을 마련해서 가게 되고요. 한국은 한국대로 유신 헌법을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73년, 74년, 75년이 사실상 죄송합니다. 피를 말리게 하는 외교전이 벌어지게 돼요. 75년도에 아주 결정적인 외교전이 전개가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북한에서는 유엔사를 해체해라.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해라.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총회 결의안으로 나왔고 우리 한국과 미국 측에서는 둘 다 뭐 우리 한국이나 북한은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이 당사국 간의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네. 이 한반도의 평화가 우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반도 문제를 두고 A안, B안이 사실상 서로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다 동시에 유엔 총회에 통과되는 그런 네. 총극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국 문제가 다시는 유엔 총회에 자동적으로 상정되는 것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유엔 총회에서 사실상 이런 안보 문제 다루던 것을 다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유엔 총회는 큰 의미를 못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는 소위 말하는 유엔사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평화 문제가 주 이슈였다라고 네. 하면 지금은 북한 핵 문제가 핵심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 문제를 폐기시켜야 되고 핵 프로그램을 없애야 되는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어떤 제재 속에서도 그 국제 공조의 균열을 좀 일으켜 가지고 자기 이제 좀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핵 경제 병전 정책을 포기할 뜻이 없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전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73, 4, 5년도에 그 외교전을 네. 방불케 할 정도의 그런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분명히 부작용도 있지만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 핵을 비핵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저는 물 건너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슈는 좀 달라졌지만 그때만큼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이런 가운데 한 언론에 따르면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9월까지는 북한과 어떤 대화도 없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왜 9월까지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은 그 9월이면 그 대북 제재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그 결의 22705가 채택된 지 6개월, 그러니까 반년쯤 지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년쯤 지나니까 그리고 또 22705가 역대 최강이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있으니까 그 6개월쯤 되면 북한이 손을 드지 않겠냐, 그래서 항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9월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하여튼 이때까지 9월까지는 그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과는 그 민간 교류를 포함해 가지고 대화를 이제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보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우리 당국은 좀 약간은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의 어떤 그 대북 제재 시기는 9월 이렇게 못 박는 게 아니라 시기와 무관하다. 시기와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런 입장을 나타를 내면서 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가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오늘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네. 보도와는 좀 다른
어떤 뉘앙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대북 북한 고립 외교 상당한 강경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북 제재 강경 기조가 우리의 입지를 좀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핵 보유국임을 자인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나 또 전략적 셈법 이런 부분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 변화시킬 가능성보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제가 보면요, 안보리 결의안 2270이 역대 최강이긴 한데요. 이 안보리 결의안과 둘러싸고 제가 볼 때는 크게 4개의 구멍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 구멍은 안보리 결의안 자체가 민생 목적인 경우에는 제재 못하도록 지금 빠져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큰 구멍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구멍은 우리 의지하고 달라요. 유엔 회원국들은 193나라인데요. 실제로 이행 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안보리 2270 이전에 2094가 나왔을 때도 90일 이내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 이행 보고서를 완전하게 제출한 나라는 42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25% 정도밖에 안 냈다라는 거잖아요. 이행 보고서를. 그러니까 두 번째 구멍이 여기에 있는 거죠. 국제 공조의 구멍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저는 역사적 구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제재가 정말 효과를 발휘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919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204건의 제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제재가 성공한 게 한 30%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좀 읽어보고 보고서도 읽고 그랬었는데, 이 얘기의 핵심은 70% 정도가 제재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구멍은요, 대한민국 내에서 대북 제재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미 대북 제재되어 있는 국제 공조의 거기에 균열을 내 스스로가 지금 구멍을 뚫어서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4개의 구멍이 완전히 막아져야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을 몰아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문제는 구분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됐다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그 듣기 되기 전에 이 4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첫 번째 구멍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두 번째 구멍은 42나라밖에 안 냈다라고 하면 이번에 193나라가 다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역사적 구멍에 30%의 성공 확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30%를 100%로 만들려고 하는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구멍은 우리 국민들이 서로 단결해서 제발 여기에 대북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구멍 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의 정책에 대한 어떤 확신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샐 틈 없는 국제 공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북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최근에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우리 군과 해경, 유엔 군 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의 한강 하구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퇴거 작전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그 무슨 3국 오선의 불법 오로 활동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유엔군과 괴뢰를 상징하는 저주받을 깃발까지 뽀조시 띄운 전투 함선들을 이른바 한강작전이라는 미명 밑에 소의 열점 수역을 벗어나 한강 하구까지 대량 들이밀고 있습니다. 한강작전을 우리 군대와의 군사적 충돌을 전제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의 처절한 피해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이게 중국 매체의 첫 반응인데 퇴거 작전에 대해서 군사적 도발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고요. 중국 어선인데 제3국 어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볼 수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우선은 우리 정부의 우리 군의 퇴거 작전이 시작된 게 지난 10일이니까 10일 만에 이제 북한이 처음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북한의 반응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작전이 도발을 조장하는 군사적 준동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평도 해전을 이제 거론을 했는데
연평도 해전의 뭐 피해 교훈을 네. 잊지 말아야 된다. 또 이런 또 약간 위협성 발언도 이제 내놓았고요. 근데 북한의 어떤 전체적인 뉘앙스는 뭐냐면 그 북한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 군이라든지 그 유엔사가 그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어떤 뉘앙스의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그 중국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제3국 어선이라고 이제 그 언급을 한 건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 어떤 퇴거 작전이 먼저 시작된 게 그 발단이 뭐냐면 중국 어선들이 그 불법으로 이제 조업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우리가 어떤 단속을 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위협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비난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네. 그 과거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한강 하구의 어권을 북한이 중국에 팔아넘겼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엔 이런 입장을 통해 보면 그게 네. 실제로 이제 뭐 간접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감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북한이 그런 지금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